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 탄핵 막바지가 이제 다들 그렇게 예감을 하고 있고, 탄핵은 대한민국의 수구 진영에서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조기 대선, 이게 가장 관건이죠. 탄핵 다음에는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사실상 일어나고, 각 정당은 3주 안에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되고, 공식적인 대선 후보 방송 토론뿐만 아니라 이게 한 3주고,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대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2주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쟤네들이 윤석열과 선긋기나 갈아타기는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좀 지금 국힘당이 헌재를 때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국민들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많은 분들이 윤석열 하야, 김건희 망명 이런 얘기들이 이번 주 말에 굉장히 이슈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하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좀 궁금증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따라서 윤석열은 모든 공직자가 소추나 기소가 되면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모든 공직자는 탄핵 소추나 아니면 검찰의 기소가 되면 사퇴가 불가능하다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하야를 해도 탄핵 심판이나 뭐 윤석열은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해갖고 재판에 회부를 했고, 윤석열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뭐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다만 한 가지 좀 법리적으로도 따져볼 건 뭐냐면, 이렇게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적혀 있는 공직자는 소추나 기소가 되면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것은 지명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정되는 것이다라는 뭐 논리로 저쪽에서 또 싸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윤석열이가 하야, 즉 스스로 사퇴를 하게 되면 의결은 어디서 하느냐, 그렇죠? 윤석열이가 직접적으로 이제 사퇴를 하면 의결은 어디서 하냐? 그러면 국회에서, 국회의 몫이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럼 국회는 사실 윤석열이가 하야를 해도 안 받아주면 돼요. 물론 받아주면 그러지만 탄핵 심판은 계속 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가 하야냐, 뭐 자진 사퇴냐, 이거는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 윤석열은 스스로 퇴진이나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계엄 전이에요. 윤석열은 계엄 전, 즉 탄핵이 국회에서 인용되기 전에는 윤석열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이미 윤석열은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응? 윤석열 계엄령 딱 선포한 다음에 계엄이 해제될 때 스스로 그때 유일한 타이밍이 있었어요.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난다, 국정 혼란시켜서. 그랬는데 이미 그 시간은 지났고, 국회에서 법리적으로 윤석열을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하야하면 대통령에 관한 예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탄핵 심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탄핵 심판이 중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법부에서 금고 이상의 공무원들이 어떤 형량이 나오거나 그러면 윤석열은 대통령에 관한 예우는 받을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국회를 발칵 뒤집은 국회가 단전과
노상원의 메모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됐다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한병도 의원이 지금 노상원이가 그 CCTV 자료를 공개를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아, 진짜로 저것들이 단전을 했었구나라고 하면서 했는데, 저는 우리가 계엄군이 4일 새벽에 국회 전기를 끊었다. 이거는 언제 시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4일 새벽이면 우리가 윤석열 계엄안을 국회에서 1시 3분인가 통과시켜요. 그런데 얘네들은 계엄 해제 이후에 단전을 했어요. 그렇죠? 계엄 해제 이후에 단전을 했기 때문에 제 2차 계엄을 준비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가 통과가 됐는데도 그 이후에 지하 1층에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어떤 변전기를 내림으로써 5분 48초간 단전이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국회가 5분 얘네가 1시간 정도 오전 1시 1분쯤 지하 1분에 내려가고 오전 1시 6분 26초 분전함을 열고 내렸거든요. 3분 차이예요. 탄핵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1시 3분에 통과됐는데 이놈들이 변전기를 내린 거는 1시 6분 26초. 그러니까 이게 3분만 늦었어도 사실 계엄 해제를 못할 뻔했어요. 통과시키고 한 5분 후에 일어난 것이에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시간상. 1시 1분쯤에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를 선포합니다. 땅 통과되었습니다. 땅 치고 쟤네들은 이미 그 전에 12시 32분 정도에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내린 거는 1시 6분. 거의 5분 차, 3분에서 5분 차였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노상원 메모, 경찰에 의해서 최대 수학이죠. 노상원 메모에는 정말 끔찍한 살상 계획과 체포 명단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원의 망상이냐, 아니면 노상원은 이 메모를 본인의 상상력으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와 협의를 해서 노상원이가 이걸 한 것이냐. 근데 노상원의 메모가 실질적으로 실행됐던 뭐 단전, 그 다음에 체포조, 이런 것들이 노상원의 메모에 그대로 실행된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상원의 메모를 실행이 안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상원의 메모가 뭐 체포하고 살해하고 구금하고 실행이 안 됐다 그래갖고 그냥 메모일 뿐이다라고 치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노상원의 메모와 이 내란의 전모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반드시 노상원의 메모는 어떻게 작성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상원의 메모를 누가 작성 지시를 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노상원이가 미친놈이라서 혼자 김영현이가 민간인한테 이런 권한을 주고 노상원이가 메모를 작성했겠냐 이거죠. 안 그래요? 노상원이가 미친놈이라서 지 혼자 상상력으로 누구 체포해갖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구금하고 어떻게 고문하고 지 혼자 상상이었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 내란의 전모를 치밀하게 준비를 했냐? 밝혀야죠. 응? 저는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김건희 부분에서 얘기할 거지만, 모든 의문의 중심에는 김건희예요. 계엄 전날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이 시간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면서 김건희가 이 내란의 수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 증거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홍장원 1차장 국정원 1차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을 했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윤석열 변호인단 측 국회 피청구인 측에서 홍장원 제1차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 김계리 변호사뿐만 아니라 헌재가 그걸 받아들였죠. 증인을 두 번 부르는 거는 헌재 재판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예외적인 일이에요. 뭔가 했더니 이거였구나.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게 가장 지금 윤석열 측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탄핵한다라고 하거든요. 증인들의 증언을 탄핵, 즉 그 논리를 깨는 거거든요. 증인들의 증언을 탄핵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홍장원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 증언이 일관되고 이 사람들의 증언이 실질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홍장원을 한 번 더 부르는 거는 홍장원의 쪽지, 즉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어떤 체포명단을 지시하고 모조리 잡아 끌어내려 모두 이번에 싹쓸이하자, 싹 잡아들이자, 이거가 굉장히 대통령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탄 중요한 입법권 침해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이 굉장히 아픈 거거든요. 홍장원 쪽지에 대해서 오염시키고 홍장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한 번 더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인영, 그쵸? 홍장원 차장이 이런 증언을 해요. 그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싹 잡아들여라. 그리고 체포 명단을 불러주고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에 가더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문제 삼는 겁니다. 방첩사 구금시설로 이동하는데 국정원이 적극 도와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인영과 홍장원이 통화를 할 때 홍장원 증언에 따르면 방첩사 여인영이 주요 체포 명단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방첩사 벙커에 구금시설에 구금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홍장원이 윤석열에게 듣기로는 방첩사를 적극 도와라 이건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변호인 측이 여인영과 홍장원이 얘기한 거는 가짜다라고 이제 그 논리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방첩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나 없나도 모르겠냐. 그거는 방첩사령관이 당연히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 홍장원이가 방첩사 구금시설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박살났어요. 뭐가 박살났냐면 진짜로 여인영은 구금시설이 있는 걸 몰랐대요. 무슨 말이냐? 김대우 여러분들 전 단장이 나왔었죠. 방첩사 김대우 전 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구금시설을 물어봤대요. 야, 우리 구금시설 있냐? 저희는 구금시설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수방사 벙커 구금시설로 장소를 옮겼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여인영은 진짜 몰랐던 거예요.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안에 구금시설이 있더라고 생각했는데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해서 김대우 단장에게 원스타에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구금시설이 있나? 라고 했더니 없다 라고 해서 진짜로 없구나 이제 모르고 물어본 거죠. 근데 여인영과 홍장원이 통화할 때는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구금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죠. 여인영이가. 그래서 방첩사 구금시설에다 가두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홍장원 차장이 들은 거는 정확한 얘기죠. 그렇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홍장원 한 번 더 불러서 그 메모에서 벙커 구금시설 그거를 더 질의를 하고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굉장히
친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미 검찰 조사에서는 김대우 단장이 여인영이 먼저 물어봤다. 그게 나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얘기하고 이따가 김건희랑 제가 노상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국힘당이 전형적인 늘 쓰는 게 메신저가 너무 아프면 메시지가 너무 아프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예전부터 조중동 수법이죠. 지금 국힘당이 문영배 헌재 소장을 공격하는 건 도를 넘었습니다. 뭐 이재명, 그러니까 이 문영배 헌재 소장을 악마화시키고 좌파 판사, 좌파 헌법재판소. 그래서 국민의힘의 헌재 때리기는 제가 보면 여러분들 되게 화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의 지금 헌재 때리기는요, 향후 국힘당 해산의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결정기구를 공격하는 것은 국힘당은 어차피 해산 심판 청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올라갈 텐데, 지금 헌재를 공격했던 이 모든 게 나중에 다 부메랑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헌재를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한마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거기에 헌재의 재판관들마저도 친북 좌파로 색깔론을 동원해서 하는 거는요, 이거는 100% 나중에 국힘당은 지금 어차피 없어질 거, 자기네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정광훈을 이용해서 지금 윤석열 탄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이 매국 좀비들은 결국 나중에 다시 본인들이 증거를 남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광훈의 집회, 어제 광주에서 열렸던 무슨 개덕교들의 일부 개덕교 목사들과 어떤 집회,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내란 선동자들로 증거가 남는 거예요. 제가 생생한 증언자입니다. 어제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내려가다가 화성휴게소에서 잠깐 들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관광버스들이 진열돼서 그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사랑 침례 1, 사랑 침례 2, 사랑 침례 3, 사랑 침례 4. 버스 앞에 제가 지금 모르고 그걸 왜 사진을 안 찍어놨나 싶은데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봤어요. 제가 화성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버스 부대들이 쫙 주차가 돼 있는데 제가 제 눈으로만 대충 봐도 버스가 6, 7대가 사랑 침례 1, 2, 3. 제가 왜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몰래 가고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들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깜빡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동원됐다라는 것은 제가 다 눈으로 봤습니다. 진짜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 6시 되니까 버스 타고 다 돌아가는 거는 이미 다 봤잖아요. 지금 윤석열이가 요 기사를 보니까 왜 경호처가 저렇게 어떤 보안 비화폰 서버뿐만 아니라 저렇게 용산 관저를 저렇게 성역화시키고 못 들어가게 하나 했더니, 말은 용산 관저인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관저 의혹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 테마파크입니다. 이 새끼들이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용산에다가 지네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크린 골프장에 스크린 야구장도 있었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 스크린 골프장이나 스크린 야구장은
윤석열을 위한 테마고 김건희를 위한 테마도 있었을 거예요. 성형 테마 분명히. 그래서 사우나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우나를 만들었니 뭐니. 지금 여기가 공개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윤석열 테마파크 철수하는 중인 것 같아요. 저것들 증거 안 남기려고 윤석열 김건희 테마파크 하나씩 지금 없애는 증거인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셨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사우나 시설이 생겼다. 그 다음에 김건희 무슨 뭐 드레스룸이 생겼다. 응? 제가 그걸 보면 김건희 테마파크, 윤석열 테마파크를 용산에다가 만들고 지네끼리 지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면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든 막는 겁니다. 저거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 지금 증거인멸하고 있어요 저거. 응? 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어제 그 호남에서, 즉 광주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이 인간들이 지금 광주 내려와서 집회를 하는 거는 악마인가, 그렇죠? 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악마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80년 5월에는 공수부대가 와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을 했다 그러면 어제는 저 극우 세력들이 와갖고 광주 시민들을 둘로 쪼개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왜 그러냐? 버스를 동원해서 와봐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광주는. 너무 어제 한심한 게 오늘 기사들이 전 너무 웃겼습니다. 광주도 둘로 쪼개졌다. 뭘 둘로 쪼개집니까? 안 그래요? 오늘 대한민국 레거시 미디어라는 새끼들 기사, 광주도 둘로 쪼개졌다. 광주가 뭘 둘로 쪼개집니까? 미친놈들아. 언제가 광주가 또 쪼개진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지금 어제 일어났던 일을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2월 달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제 5월에 광주가 제가 5월 달인가 착각을 했어요. 저는 5월 달인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좀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우리의 언어가 광주를 고립시키는 건 아닌가. 좀 저는 엉뚱한 생각 자주 하잖아요.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다. 그 5.18의 피해로 일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광주가 특별하다라고 자꾸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광주가 그런 피로 지킨 민주주의, 성지 이런 것들은 위대하고 우리가 기려야 되지만 광주가 특별한 게 아니라 광주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란 옹호자들을 비판하고 전두환 군부 학살자들을 비판하고 국힘당을 늘 비판하는 광주가 정상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다른 지역에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정의를 논하지 못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광주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그냥 평범한 시민들일 뿐인데 대한민국이 미쳐서 날뛰다 보니까 광주가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광주는 특별한 지역이 아니다. 모두가 광주 시민같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 해방 이후에 잘못된 반민족 세력들과 극우 아니 매국 좀비들 때문에 자칫 잘못 말만 해도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이런 아직도 21세기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식견을 남들에게 얘기하는 걸 꺼리고 그런 사회가 된 거 아니냐.
광주가 특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광주에게 배울 거는 그 정의로움이에요. 그 정의로움이라는 건 평범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들을 시민의 힘으로 유권자가 돼서 표로 표출을 하고, 왜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에서는, 뭐 부산에서는, 충청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광주가 특별한 게 아니라 광주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세상이 미쳐 날뛰다 보니까 그 평범함도 우리에겐 평범함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쵸? 너무너무 평범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광주 시민들은 너무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평범함도 우리에겐 사치일까? 광주는 특별한 동네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동네인데, 우리가 광주에게 본받을 거는 상식적인 판단을 해서 누구나 국민들이 이 비상식적인 인간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광주의 좋은 영향력이 전국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는 진짜 마치 제가 5.18 행사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도 좀 감격을 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심층분석 끝나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진짜로 금남로에서, 그놈들은 모릅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계엄을 옹호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극우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반인격적 인간들이 모여서 어제 황현필 선생님이 매국 좀비라는 표현을 썼죠. 그들이 모여서 집회한 곳이 바로 피바다가 됐던 자리입니다. 그때 그 금남로에서 계엄군과 광주 시민들이 맞닥뜨렸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광주 영령들을 모독하는, 그래서 악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계엄군 앞에서 무참히 죽어갔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이 있던 금남로예요. 그래서 악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조금 하고요. 이 얘기 좀 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랑 민주당이 지금 상속세 완화를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지금 중산층과 서민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겠죠. 민주당은 중산층이 지지하는 정당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서민은요, 우리가 즉 서민이라고 하는 국가의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어떤 생계가 유지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건 당연한 지원에 속하는 거예요. 국힘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약자와 서민은 당연히 국가가 돌보고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민주당은 중산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중산층, 즉 집안채에 있는 중산층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뭐냐면 상속세예요.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부 중에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집인데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면 이 상속세를 내지를 못해갖고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강남에 수십억 하는 집들은 아니고, 그래서 상속세를 10억까지, 총 18억 원까지는 공제를 하겠다. 웬만한 아파트 요즘 거의 서울이나 경기도 주변에는 한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중산층도 그렇게 반감은 없을 것이다. 응?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는 저는 무조건 환영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충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개념과 자본주의 개념은 서로 보완 관계가 아니라 충돌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뇌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의 힘으로 자본주의를 지탱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렵나요? 민주주의의 힘으로 자본주의가 지탱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점점 자본주의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민주 진보의 어떤 어젠다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민주당, 진보, 분배, 복지 여태까지 이거는 1987년 그 우리가 제6공화국 헌법 이후에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죠.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진보하면 분배와 복지.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분배 복지에만 해서 스스로들이 표를 깎아먹고 적을 만드냐 이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저기서 민주당 안에서 공격을 우클릭을 한다 그래서 당하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저는 우클릭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의 어젠다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서민과 분배에만 집중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죠. 그렇죠? 민주당은 서민과 분배에만 집중하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성장 속에 오히려 분배도 중요시한다. 이거는 다분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김부겸이 제가 좀 김부겸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유는 또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을 해서 당 정체성을 대표가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 당 정체성을 대표가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데? 응?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망가뜨린 게 김부겸, 이하, 이낙연 이런 수박들 아니에요? 강한 민주당, 싸우는 민주당, 야당다운 민주당, 그렇죠? 약자와 서민, 공정과 상식, 정의의 앞에서 늘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당대표 잡아가라고 검찰과 손을 잡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포기한 새끼들이 누구예요? 안 그래요? 민주당의 정체성을 대표가 쉽게 바꾼 게 아니라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당 정체성을 똑바로 세운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민주당다운 민주당, 싸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얼마나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외쳤습니까? 당 정체성을 바꾼 게 아니라 당 정체성을 제대로 바로 잡은 거예요. 김부겸 따위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게 낡은 진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민과 분배에만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늘 대권을 51대 49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시대에 맞게 싸울 땐 싸우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쳐주고 기업도 성장시켜주고 상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면 돼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재명은 당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민주당다운 정체성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응? 지금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분석한 게 정확하다는 게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총구는 어떻게 보면 밖으로 라는 얘기를 썼었죠. 그랬더니 김부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구의 문제가 아니다. 주류가 먼저 손을 내밀라. 제가 얘기한 게 딱 맞죠.
그렇죠? 김부겸이가 주류가 손을 먼저 내밀어 달라.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죠.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주류라고 착각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을 하지 않았죠.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와 그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주류. 이미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네가 이제 주류다. 근데 먼저 이제 니네가 강한 힘을 갖고 주류가 됐으니까 니네가 손을 내밀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본인들이 주류에서 밀려났는지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주류를 바꾼 게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이 주류를 바꾼 겁니다. 이대로 나가다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싶고 이대로 나가다가는 민주당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재명이라는 개파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변방의 장수를 당원들의 힘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꾸고 민주당의 주류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왜 본인들이 주류의 정치를 하다가 지금은 비주류로 밀려났는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그게 먼저인 겁니다. 니네가 지금 힘이 좀 세니까 우리 좀 봐주고 니네가 우리를 이해해줘, 이게 아니죠. 니네가 왜 그렇게 힘이 있고 그랬을 때는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욕을 처먹고 왜 비주류가 됐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의도에 갇혀 있어 갖고 자기네들이 비주류가 된 거는 이재명의 등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죠. 이재명 당대표의 등장 때문에 본인들이 비주류가 된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권력을 줬을 때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들과 야합을 해서 자기네 당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짓거리와 개혁에 주춤하고 역풍 타령하다가 주류의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응? 그래놓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어서 이재명이 끌어안아달라. 니들이 왜 숙일지를 아직도 기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본인들이 비주류라고 먼저 느낀다 그러면 고개 숙이고 들어오세요. 아직도 건방이 하늘을 찔러요. 무조건 주류가 손 내밀으가가 아니라 비주류가 됐으면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왜 저 사람들이 주류가 됐는지 알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본인들은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끌어안아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직도 오만과 아직도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정치는 고개를 숙일 때 권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한테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 때 더 큰 힘을 가지는 거예요. 한심해서 이런 얘기 한마디 합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새로운 장기 집권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가 87년 이후에 늘 민주당은 약자와 서민, 분배와 복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낸 세금이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복지로 쓰인다는 복지에 대한 오히려 더 반감만 생기고, 그러면서 중산층들을 오히려 적으로 돌리고 서민과 분배에만 집중하던 민주당은 정작 가장 힘든 서민들은 국힘당을 지지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저는 약자와 서민은 당연히 국가가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중산층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탄한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 법 개정에 나섰다. 18억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거는 웬만한 집들 이제는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갖고 갑자기 명의가 이전되거나 그럴 때 집 팔아서 이제 상속세를 내거나 그런 일 필요 없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강남이 아닌 타 지역에 집 한 채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들 대선에서 중도 확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누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되냐, 또는 나는 민주당을 더 좋아하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는 피해를 입는다는 막연한 상상 속에 있어요. 민주당 정권 잡으면 세금 증가된다. 이 프레임을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깨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아갖고 언제 세금 늘어났냐? 이런 잘못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세금 폭탄이다. 정작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대기업은 더 많은 혜택을 입었고 대기업은 훨씬 더 어떤 수출이나 기업 활동이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무조건 세금 늘어난다. 그거에 어떤 팩트 체크나 그들이 안타라는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 거 오늘 제가 준비한 또 김건희, 대한민국의 악의 중심엔 김건희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미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빼고 김건희라는 이름을 넣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가실 것이다. 먼저 용산 이전 그때부터 우리가 한번 윤석열 김건희 정부의 시작을 한번 봅시다.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의아했던 게 뭐죠? 갑자기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그때부터 우리는 김건희가 주술에 의해서 그래서 뭐 천공이니 건진법사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용산 집무실을 막대한 뭐 1조가 드니 얼마가 드니 하면서 집무실을 옮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저는 용산 집무실을 옮길 때부터 얘네들은 장기 독재를 꿈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산이라는 존재가 뭐냐면 예전에는 미군 부대가 있었고 대한민국 국방부 합참이 다 있는 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청와대와 용산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청와대는 독립적으로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었지만 용산은 예전부터 미군 기지 그 다음에 국방부 합참이 다 군사 시설에 집중돼 있던 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윤석열은 군부 세력들과 3년과 동거를 한 거야. 용산 집무실 바로 밑에 관저 밑에 국방부가 있고 그 옆에 합참이 있고 그쵸? 생각해봐요. 그냥 윤석열은 집무실 바로 밑에 국방부가 있고 집무실 바로 옆에 합참이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국군 통수권자가 군부에서 용산의 군부 세력들과 3년간 동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네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야 엄청난 군대를 자기가 지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시작부터 제가 보면 쟤네들이 용산으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터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옛날부터 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우리가 용산으로 관저를 옮겼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얘는 처음부터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들이 용산으로 옮긴 것은 뭐 터 문제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군부 독재와 동거를 하면서 장기 독재를 꿈꾸면서 용산에서 그런 어떤 계엄령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방송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는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다. 지금은 김건희가 대통령 옆에서 그쵸? 지가 영부인 행세를 하지만 김건희는 진짜 본인이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다. 3년 전 제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김건희가 진짜 노리는 것은 대통령.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어요. 3년 전에 제 영상 찾아보면요. 김건희는 진짜 본인이 대통령 출마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의도 봉쇄하고 수거팀, 노상원 수첩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응?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자료가 노상원 수첩인데, 노상원 수첩 속에 이름과 실제 체포 명단인데, 뭐 A급 좌파 판사 전원 윤미향, 유창훈, 권순일, 이재명, 뭐 노랑 판사, 김명수, 황운하, 조국 뭐 다 있어요. 간첩 재판자, 임종석, 이준석, 유시민,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정교조, 민변, 민노총, 문대, 청와대 근무 행정관 이상, 현역 포함, 경찰, 해경, 좌파 연예인, 김재동, 김어준, 방송국, 수거대상, 사이비 종교단체, 정의사회구현단, 퇴진운동재단, 불교, 기독교, 대진년, 제목에 없는 민주당 인사 등 표시, 정청래, 김의겸 뭐 다 있죠. 노영민, 문대 행정관이상 다 있죠 여기. 여기에 문대 정책보좌관동, 민주노총, 민변, 정교조 핵심들, 좌파 유튜버, 좌파 판사 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보면 촛불 주동자 여기 있죠. 촛불 집회 주모자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명단 보면서 여러분들 뭐 느꼈어요? 응? 이걸 노상원이 했겠냐고. 저 명단을 노상원이 작성했겠냐고. 저거는 노상원이 특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저거는 유튜브나 현재 정치권에서 웬만한 매일매일 분석하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도 저런 것들을 만드냐 아니냐, 응? 저거는 여러분들 저렇게 디테일하게 노상원이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상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바보들 같이 김건희는 남편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 전에 조태용 국정원장과의 문자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김건희는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접들을 떨더라고. 진보 패널이건 뭐건 방송에서. 제가 딱 얘기했죠 그때. 김건희 년이 모를 리가 없다.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의 경호처가 내란의 컨트롤 타워였다. 내란의 컨트롤 타워였기 때문에 김건희가 모를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태까지 김건희는 이게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들 우리가 되짚어 보니까 이상민이는 누구죠? 이상민 행자부 장관은 윤석열의 신복이죠. 근데 이놈이 예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건 수석들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이를 말을 했다라고 묻자 네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 이거 정말 쓸데없는 얘기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 윤석열의 신복인 이상민이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면서 이거는 수석들도 모르고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이 말을 굳이 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김건희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윤석열이가 자기는 수석들도한테 얘기 안 하고 와이프도한테도 얘기 안 했다. 이 얘기를 저는 윤석열이가 일부러 김건희를 빼내기 위해서 최종 보스를 계엄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윤석열의 말을 팩트 체크로 이상민이가 협조한 것이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사실 그 대통령 제가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실 이거 수석들도 모른다. 자기 아내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상민이가 맞다. 윤석열의 발언이 맞다. 그 말 했다. 이 말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야? 탄핵 심리에 윤석열이가 수석들도 모르게 하고 김건희도 모르게 했다. 이게 윤석열 탄핵 심판에 어떤 도움이 돼요? 그 어떤 도움도 안 되죠. 그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상민이가한테 물어보고 이상민이가 맞다.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 이건 최종 보수를 빼내기 위함인데 이때부터 김건희가 그날 무슨 성형외과를 갔다 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업날 성형외과 간 것은 쇼다. 일부러 걸리려고 간 거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김건희가 진짜 성형외과가 급했다 그러면 성형외과 주치의를 용산에다가 부르면 되는데 하필 그날 카메라에 걸릴 일이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흘려서. 안 그래요? 김건희가 성형외과 신사동에 뜨는 정보를 기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일부러 흘려서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3일날 2월 13일날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이런 대답을 해요.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누구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랑 김용현이랑 윤석열이랑 셋이 여러분들 안가에서 회동했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개인적 사정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개인적 사정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봅시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왜 12월 3일 날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시간들이 많이 왜 12월 3일 날 오히려 주말에 계엄을 선포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왜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해갖고 국회의원들이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급하게 계엄을 선포한 좀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했잖아. 다 이거 주말에 선포했으면 우리 속수무책으로 다 당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안 내려가고 다 대기하고 있는데 왜 그랬나 지금 시간을 다시 살펴보면 명태균 휴대폰에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좀 우리가 되돌려 봅시다. 10월 8일 날 명태균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월 8일 날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이 정권이 무너진다. 들어봤죠? 그쵸? 내가 들어가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이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10월 8일 날 명태균이 떠듭니다. 그때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그 취재가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이 정권 무너진다는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좀 넘어서 11월 15일 날 탄핵 전에 11월 15일 날 그때 명태균이가 구속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지만 생각해봐요. 10월 8일 날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이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모종의 딜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태균이는 11월 15일 날 구속이 돼요. 구속.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명태균이가 구속된 다음에 11월 24일 날 윤석열이가 한남동 관저로 김용현이를 부릅니다. 국방부 장관을. 그때 지금 검찰 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월 24일 날 김용현이한테 윤석열이가 명태균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치? 11월 24일 날 김용현이를 용산의 관저로 부른 다음에
야, 명태균이 이 새끼가 지금 뭐 녹취록을 까겠다, 내 목소리가 나오고 내 와이프 줄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거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쵸? 특단의 대책, 계엄령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12월 2일,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해요. 12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 명태균이 기자들을 만나요. 그때 계엄 하루 전날 명태균이가 기자들을 만나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닌 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 나는 이게, 여러분들, 이 발언이 저는 계엄령에 급하게 계엄령을 때린 것 같아요. 그쵸? 12월 2일 날 명태균이가 기자들을 만나서 휴대전화, 즉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녹취록이 있다는 이 휴대폰을 검찰이 아닌 야당에게 제출을 할 수 있다가 바로 계엄 전날입니다. 이날, 이게 무슨 말이야? 윤석열 부부를 니들 나 구속해서 빨리 안 빼주면 나 어떻게 할지 몰라. 나 이거 휴대폰 니네 녹취 있는 거 다 넘긴다?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잘 봐요. 12월 2일 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명태균이의 이 발언 때문에 김건희는 갑자기 성형외과를 가고, 김건희는 조태용과 문자를 나눕니다. 그쵸? 이날 바로 김건희가 조태용에게, 국정원장에게 2통의 문자를 보낸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우연일까요? 저는 그래서 명태균의 휴대폰이 창원지검에서 꽁꽁 숨겨놨잖아요. 지금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내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닌 야당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에 아, 큰일 났다, 이거 쉴드가 불가하다. 그러면 그 전부터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고, 김영현 이런 사람들과 급하게 논의를 해서 그 다음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왜 급하게 계엄령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12월 3일이라는 날짜도 이해할 수 없는 날짜에 왜 급하게 내렸냐. 여러분들 솔직히 이게 좀 급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사람을 계엄 3시간 전에 만날 필요가 없었겠죠. 미리 다 만나갖고 계엄 때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행동 지침을 하거나, 우리 사람, 그리고 누가 쿠데타를 할 때 끝까지 같이 갈 사람 미리 분리를 했겠죠. 저는 특단의 대책, 즉 계엄을 획책하는 기간이 진행 중이었지만 갑자기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명태균이 12월 2일 날 기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휴대전화를 민주당에 넘길 수 있다라는 말이 결국은 12월 3일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날,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가지도 않고 다 대기하고 있었고, 갑자기 명태균의 휴대폰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가장 빠르게 응답하고 움직인 사람은 김건희였다. 김건희가 바로 조태용, 그날 국정원장에게, 저는 나중에 조태용 국정원장도 저는 내란 수계에 의해서 내란 주요 종사범으로 전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건희가 조태용에게 어떤 문자를 보냈을 것인가? 명태균? 아니면 체포명단? 당연히 김건희는, 그리고 자기는 유유히 계엄 당일날 모든 게 준비가 되고 실행이 될 거를 알고, 본인은 일부러 계엄에 대해서 모르는 척 자기의 동선을 흘리면서 성형외과에서 진료받았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그쵸? 김건희가 모든 국정에 인사, 공천, 안 개입한 게 없다는 게 하나씩 나옵니다. 김건희 정권이었어요. 김건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권력을 지가 쥐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왜 윤석열이가 수석실도 모른다.
그죠? 대통령 수석실도 모르고 내 와이프도 모른다. 수석실이 김건희 라인이거든. 그치? 너 맞지 김건희? 너 대통령 수석실 지금 네 라인이 다 장악했잖아. 그래서 네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말, 수석실도 모르고 와이프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대통령 수석실 전부 김건희가 장악했다라고 김대남에 의해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V1은 윤석열, V2가 김건희다라는 바보 같은 소리들을 했는데 V1은 윤석열이 맞습니다. V0가 김건희였어요.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모든 의문점은 전부 김건희를 가리켜요. 또 김건희야? 또 김건희야? 김건희가 내가 정권 잡아보니까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김건희가 마포대교 순찰을 우연히 갔을까요? 지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쵸? 마포대교 순찰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랄하는 그런 장면, 용산 갤러리에 김건희 사진으로 도배되는 거 우연일까요? 지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알아서 밑에서 기는 겁니다. 윤석열이 내 사진 왜 이렇게 못 나왔어 하면서 용산 참모들을 혼내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죠. 그냥 밤마다 술상이나 차려주면 이 안주 맛있네 뭐 그러면서 술이나 처먹으면 되죠. 용산에서 왜 내 사진을, 윤석열이가 내 사진을 왜 이런 걸 썼어, 그럼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관리하는 거 다 김건희예요. 김건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충성을 하는 거죠. 해외 순방 가면 왜 김건희 사진만 도배가 되겠습니까? 김건희가 권력자니까. 괜히 윤석열 편들었다가 날아가는 꼴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용산에서 김건희 마음에 들면 안 날아가고, 응? 김건희, 아유 진짜 우리 순진한 평론가 여러분들 3년 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김건희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무슨 윤석열이가 뭘 아는 척, 윤석열이가 혼자서 대답하는 거 보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상등신이에요.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탄핵도 아니에요. 김건희의 호통이에요. 호통. 여태까지 윤석열이 경노하는 것은 김건희가 경노하면 윤석열도 경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경노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경노한 적이 없어요. 김건희가 호통치면 윤석열은 쫄아갖고 같이 화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응? 오빠 대통령 맞아 이 상등신아? 이런 것도 못해? 여러분들, 이 사진이 영부인이라고요? 이 사진이 영부인이라고? 얘는 그냥 지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니까 제복 입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당연시 하는 거예요. 응? 제가 김건희의 녹취록을 수십 번 듣고, 저는 김건희의 녹취록을 아직도 갖고 있고, 정권이 교체되면 김건희 10시간 녹취록을 제가 풀로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영상도요. 그런데 그 녹취록을 수십 번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김건희는요, 자기가 사람을 다 다룰 줄 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사람들은 김건희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김건희 보면요, 나름 개똥 철학이 있어요. 김건희는 자기가 사람 얼굴만 봐도 알고, 관상만 봐도 알고, 자기가 얘기하면 사람들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고, 전부 자기는 사람들을 얼굴만 봐도 안다라고 알아요. 진짜로 그래요. 응? 김건희 무식하지 않아요. 김건희는 무식한 게 아니라 김건희는 권력력이 넘치는 인간이에요. 김건희 무식하지 않아요. 김건희는 진보 진영의 어젠다도 알고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나름 지가 진보를 보고 있어요.
김건희 진짜 무식하지 않아요. 나름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저의 지 기준의 평가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꼭 김건희 부분만 다, 이명수 부분은 자막 처리로 하고 김건희 부분만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발 여러분들 이 명태균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계엄령 김건희가 컨트롤 타워예요. 노상원과 김건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심령술사들이에요. 무당, 점쟁이들 되게 좋아합니다. 노상원이의 등장은 김건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충성할 것이고 저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노상원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청와대 비화폰에는 노상원과 김건희의 통화 목록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개 못하는 겁니다. 검찰도 개입됐지만 노상원,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라인, 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바뀌어 있어요. 윤석열이 아니에요. 김건희예요. 윤석열은 바지예요. 제 말이 나중에 틀리나 보세요.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하면 모든 게 용산 경호처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오단은 김건희가, 우리는 지금 김용현이가 노상원을 지휘했다라고 생각하죠. 천만에 김건희가 노상원을 지휘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용현이에 의해서 노상원이를 소개받고 노상원이는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저 체포 명단과 저런 것들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는 전부 김용현, 윤석열, 충안고 라인, 그래서 노상원이를 끌어들였다. 김용현이는 이런 일들의 전문가인 노상원이를 김건희에게 소개시켜줬고, 김건희는 노상현과 이런 세분적인 살상 명단, 체포 명단을 다 만든 거예요. 제 말이 나중에 틀리나 보세요. 모두가 김건희를 향하고 있어요. 다 김건희입니다. 제가 유독 김건희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예요. 왜 아냐? 7시간의 녹취록 10시간 가까이를 수십 번 들으면요, 대체로 새벽에 통화를 하거든요. 김건희의 숨결도 느낄 수 있고요. 김건희가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한다, 요런 얘기를 할 때는 흥분을 한다,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분석을 했어요. 김건희는 이명수한테 술술 불었던 이유가 자기 말에 호응을 잘해줘서 그래요. 이명수 기자가 취재를 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통화를 할 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김건희가 그거 알아? 야, 좌파들도 돈 주고 해야지, 늘 그러니까 좌파들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명수가 제일 잘하는 게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얘기에 집중을 하고 이 사람은 내 얘기에 공감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김건희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명수는 누나 그렇구나 이런 감탄사를 되게 많이 써줘요. 그러면 김건희는 그치, 내 말 맞지? 그러니까 너도 빨리 이쪽으로 넘어와, 이러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왜 이명수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자들 대부분 취재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어디에 누굽니다, 이런 제보가 있었는데 그거에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전화를 하는 습성이에요. 근데 이명수는 그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이명수입니다 라고 하면 경계를 하죠. 왜 서울의 소리가 왜 저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잘 몰라갖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구나. 그래요. 김대남 행정관 형님도 저희 고향 사람이던데라고 하면서 딴 얘기하다가 이제 친해져요.
그러면 상대 반응이 이명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좀 어눌하구나. 일반 기자랑 달라. 얘 그냥 내가 얘기하는 대로 좀 어눌하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명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명수가 끊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명수 서울의 소리 좌파 기자라는 걸 알죠. 그렇죠? 이명수 서울의 소리 좌파 기자. 이제 지들이 뭔가 위기에 처하면 이명수를 이용하려고 오히려 이명수는 그 전에 형님 뭐 잘 계시죠? 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지나가다 생각나다 전화했어요. 취재같이 다가가질 않아요. 첫 번만 인사를 트고 그 이름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이제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그러면 야 서울의 소리가 이런 건 좀 나서줘야 되지 않겠어? 이제 형님이 어느새 형님 동생이 돼 있어요. 응? 어느새 형님 동생이 돼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김대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명수가 어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명수는 그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명수는 다 알아요. 이명수가 사회적 경험이나 이명수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알아도 모르는 척해요. 김건희 녹취록을 보면요. 김건희가 이명수를 되게 귀여워해요. 그것도 몰라? 동생, 동생 알았어, 고마워. 어머 그것까지 생각했네. 어머 동생, 아이고 이쁜 짓 하는 거 봐. 아유 동생 너무 잘했어. 막 그래요. 김건희가 진짜 그래요. 아니 1억 줄게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누나 뭐 오늘은 뭐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렇게 된 거야. 아유 또 내가 연락이 안 되고 그거 걱정했었구나. 아유 우리 동생 막 그래요. 진짜 그래요. 왜? 김건희는 사람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보죠. 김건희는 지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이명수가 얼마나 여운데, 얼마나 똑똑한데 뒤에서 보면 웬만한 사람들 속으로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명수는 칼을 갈고 있었지. 계속 녹음을 하면서. 지금도 그런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왜 이명수 기자 앞에만 가면 술술 부냐. 술술 부는 게 아니라 이명수의 가장 취재력이 큰,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가장 취재력의 큰 공감은 그 취재력의 능력은 공감 능력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 치켜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왜 얘기해 주고 싶냐면 늘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권력 싸움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이명수한테 청와대에 있는 얘기를 해주냐면, 청와대 안에서 이명수 전체가 보면 이명수는 좌파지만 청와대 안에서는 또 권력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용산 안에서는 권력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네들도 제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 기사화되면 저 새끼 재수 없는데 저 새끼 제낄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명수랑 통화하면요, 어쩔 때 내가 이명수한테 다 불고 있고 현 정치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새끼, 야, 너 다 알잖아. 아니 나 아는데 형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나도 이명수랑 통화하다 보면 형 그건 그 사람 왜 그래? 막 그 사람을 나한테 얘기하면서 야 그거는 하면서 나도 어느새 이명수한테 정치 분석을 해주고 있어. 나도 어느새 이명수한테 정치 분석을 해주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김건희가 몰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김건희는 모든 보고를 다 받고 모든 인사를 다 했고 모든 국정, 공천 김건희가 다 한 거예요. 제 말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오. 김건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김건희는 지가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어요. 네, 오늘 1부 하여튼 녹화는 여기까지. 반드시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국정농단이 아니라 내란 쿠데타에 최종 보스 김건희는 빨리 잡아야 돼요. 지금 아까 얘기한 거, 노상원과 김건희는 공모관계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건희가 모를 수가 없고 저 명단이나 저 사살 체포 명단을 보면요,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다라고밖에 좀 볼 수 없어요. 결론은 노상원의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건희의 내란 쿠데타 개입이 드러난다. 그렇죠? 노상원 수첩 속에는 김건희의 계엄, 내란 쿠데타가 드러나는 흔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사실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은 시간 문제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윤석열 탄핵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게 3월 초에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되면 대선은 5월 대선이 되는 것이고, 5월은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후보가 정해졌어요. 누가 봐도. 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거는 비주류가 됐든 아니든 그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진보평론가, 보수평론가 무슨 다 나눠줘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좀 정하면 탄핵, 조기 대선, 여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또 2심 재판, 여러 가지 뭐 쟤네들이 꼽는 변수들이 있어요. 저는 2심 재판은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김문수를 아냐 모르냐, 사람의 생각을 법이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머릿속에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모른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왜 모르냐 라고 하면서 개인의 생각을 법의 잣대로 재단을 해서 그거를 유죄로 판결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뒤집힐 거라고 봐요. 사람들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2심에서는 당연히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설사 이 사법부가 자기네들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겠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 이재명도 유죄, 이렇게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도 2심 판결로서 이재명의 대권 행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상 여유는 없어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은 늦어도 3개월, 4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나오고, 이미 그 당시에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대선 내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이라는 대권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권 후보와 함께 어떤 사람들이 경쟁하냐, 그것들의 어떤 이제 문제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약간의 성향에 따라서 갈라지는 면이 있죠.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어차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멋지게 손을 들어주고, 그렇게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면 내 선거같이 띄워주냐 안 띄워주냐가 관건이 되겠죠. 단순히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야당에서 더 대선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과의 국민 경선을 통해서 또 어떤 진보당의 대선 후보,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 할 것 없이 다 받아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아니라 범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준비한 것은 국힘당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죠. 지금 윤석열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 세력과 윤석열의 탄핵은 잘 됐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탄핵은 맞다라고 하는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은 안 된다는 반대 세력, 그리고 한 발짝 뒤에 있는 어떤 국힘당의 대선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당이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국힘당의 즉 핵심 개파인 친윤계는 윤석열을 감싸고 헌재를 공격을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는 공산이 커요. 차별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22년 5월에
그 당시에 대선이 있었죠. 2022년 3월에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5월에 쟤네들이 취임을 했죠. 정상적이라고 하면 국힘당이 9월부터 이제 경선을 했었어요. 거의 6개월 전부터 대선을 준비했던 거야. 양 당이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국힘당도 9월에 1차 경선, 2차 경선, 3차 경선을 통해서 12월까지 하고 최종 후보로 윤석열을 선택을 하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60일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3주 안에 경선 끝내고 3주 안에 대선 본격적인 토론과 본선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당은 투트랙으로 싸우고 있죠.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큰 의제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싸우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상 말은 안 하지만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외연 확장, 그리고 남들은 우클릭이라고 얘기하지만 새로운 진보의 어젠다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거는 우클릭이 아니다. 진보가 앞으로 새롭게 저 수구 세력들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새로운 진보의 어젠다를 저는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쪽은 사실 조기 대선이 누구든지 진보와 보수할 것 없고 헌법학자들도, 보수 헌법학자들도 윤석열은 만장일치로 탄핵된다는 이 분위기 속에서 저쪽은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이라고 말도 못하는 지금 후보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쪽의 대선 후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으로, 그리고 김문수로 우리가 4명 정도로 좁힐 수 있겠죠.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심을 장악한 사람은 김문수입니다. 지금. 그치? 오늘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의 당심을 장악한 건 김문수예요. 그리고 국힘당에서 그 다음에 당심은 김문수가 장악을 했고, 외연 확장에 있어서는 오세훈이가 장악을 했습니다. 당심은 김문수, 외연 확장은 오세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아마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한동훈이가 지금 몸을 푼대는데 한동훈이가 낄 자리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아쉽지만 한동훈이는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한동훈이는 시간상 국힘당의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당신은 이미 김문수가 장악을 했고, 확장성은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으로서 개헌이라는 의제를 던지면서 장악을 했고, 그러면 중도를 장악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힘당의 합리적 보수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지역은 유승민이 장악을 하고 있죠. 한동훈이가 낄 데가 없어요. 중도와 나름 합리적인 국힘당 지지자들은 유승민이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극우들은 김문수, 오세훈을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비윤계는 오세훈, 중도와 진보 성향의 또 나름 그런 사람들은 또 유승민. 그럼 한동훈이가 낄 자리가 없어요. 응? 지금 누가 봐도 김문수는 당심을 장악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에 힘을 얻어갖고 현재 국힘당 대선 후보를 하면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변수는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2030의 남자 지지를 김문수보다 앞서고 있죠. 그쵸? 한동훈이 안 나온다는 게, 얘기를 잘 들어. 한동훈이 나오는데 한동훈이가 당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030의 남자들의 지지는 김문수보다 홍준표가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저는 유승민과 안철수는 이번에 누구와 연대를 하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유승민이 오세훈을 지지할 것이냐, 유승민이 홍준표를 지지할 것이냐. 안철수, 유승민은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이나 힘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4명의 플러스
유승민, 안철수까지 6명의 어떤 국힘 대선 후보가 있다라고 저는 넓게 봅니다. 응? 경선은 3주예요. 왜 제가 한동훈이는 지가 정계 복귀를 해서 대선 경선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왜 한동훈이가 경선을 넘어서 대권 후보가 불가능하냐? 3주의 시간으로 당에 공고한 윤석열 지지자들을 본인 지지자로 바꾸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이나 이런 애를 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3주 안에 어떻게 지금 탄핵 반대 세력들을 지금 한동훈이는 탄핵 반대 세력들이 볼 때는 한동훈이는 이미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응?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선거의 룰과 시간이 있냐예요. 지금 국힘당은 조기 대선이 갈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현재 국힘당의 대선 경선률은 5대 5입니다. 당원 투표 50, 국민 투표 50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응? 2020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만 해도 9월, 11월, 12월 9월, 10월, 11월 1차, 2차, 3차 예선까지 거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여론조사 비율을 2대8, 3대7 막 조정도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대5로 했는데 조기 대선을 하면 어떻게 되면 한 판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정상적인 대선이라고 하면 1차 경선, 2차 경선, 3차 경선을 해갖고 거르는 시간이 있잖아. 8명이 나왔으면 뭐 4명으로 좁히고 4명에서 2명으로 좁히고 이런 어떤 지지층들을 규합하기 위한 경선이지만 이거는 단판이에요. 그냥 오세훈 나오고 유승민 나오고 나올 새끼 다 나와갖고 한 방에 끝나는 단 시간이 없으니까. 응? 여러분들 국힘당의 대주주 어디예요? 국힘당의 대주주는 누가 뭐라 해도 TK 경북입니다. 그렇죠? TK 경북이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모두 잡고 있어요. 결국은 당심을 누가 잡느냐예요. 응? 탄핵이 인용되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윤석열과 모두가 손절을 하고 각자 살 길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윤석열이 탄핵돼도 당내 경선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손절을 못합니다. 이게 지금 국힘당의 딜레마예요.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탄핵 파면한다. 그날 이제는 윤석열의 어떤 누가 선을 긋겠냐고. 탄핵 파면이 헌재에서 인용되는 순간 국힘당의 강성 지지자라고 하는 도라이들은 일제히 탄핵 반대, 탄핵 불복을 외칠 텐데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가 없죠. 지금 탄핵의 찬성을 기정사실화했던 한동훈. 근데 한동훈이는 여기서 어떻게 탄핵 반대의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은 정치적인 고향이 중도층과 수도권이에요. 한동훈의 지지 세력은 중도층과 수도권의 어떤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중도나 수도권 한동훈이가 영남의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영남이 국힘당의 대주주인데 수도권의 발판을 만들고 있는 한동훈이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동훈이가 지금 꺾어야 될 사람은 누구죠? 오세훈? 아니에요. 홍준표? 아니에요. 김문수입니다. 한동훈이는 김문수를 꺾어야 되는데 김문수를 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의 모든 세력은 윤석열 탄핵 반대로 똘똘 뭉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 땡큐 중에 땡큐죠. 김문수 주변에서 김문수를 지금 지지율을 바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2명의 전씨입니다. 전광훈과 전한길. 이 전광훈과 전한길밖에 없습니다. 응?
한동훈이 국힘당 경선을 이겨서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응? 한동훈이는 대권에 노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한동훈이가 지금 정계 복귀 예고를 하고 있고 책 한 권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대선 출정식이에요. 그럼 언제냐? 윤석열 탄핵 이후에 새로운 보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그래갖고 73 언더라는 거는 한동훈의 대선 조직이에요. 지금 여기저기 김두영인을 만나고 다니고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힘당 대선 후보들 TK에 3명이 있죠. 다 광역단체장인들이죠. TK에는 2명 있죠. 경북도지사 이철우, 대구시장 홍준표, 서울에서는 서울시장 오세훈. 웃기죠? 쟤네들은 지금 광역단체장들 3명이 유력한 대권 후보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 그걸 몰라요. 왜 저는 땡큐라고 얘기하냐면 오세훈이 대권 후보에 나오려고 그러면 서울시장을 던져야 됩니다. 물론 던지겠죠. 내년에 어차피 그 지방선거니까. 그러면 서울시장도 공석이 되는 겁니다. 응? 여기에 이제 유승민과 안철수가 누구랑 연대를 하냐? 그건 좀 변수가 되겠죠. 응? 오세훈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죠. 처음에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다가 내란을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당연히 윤석열을 손절할 줄 알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정광훈과 친윤 세력의 공세에 오히려 정광훈과 친윤 세력들이 당을 장악을 해버리니까 오세훈이가 갈팡질팡하다가 지금 헌재를 공격하는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오세훈이가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오세훈이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광훈과 함께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자체가 오세훈의 외연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명태균 휴대폰이죠. 명태균 특검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친한계가 저는 명태균 특검에 저는 찬성할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명태균 특검은 오세훈과 홍준표를 즉 한동훈의 잠정적인 대권 경쟁자들을 셀프를 차도살인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남들은 전부 명태균 특검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2월 말에 명태균 특검을 올리면 사실상 윤석열 탄핵 이후에 서로 말을 안 해도 윤석열과 선긋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권이 시작되면 명태균 특검을 본회의에 붙이고 그 당시에 최성목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안 행사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재표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동훈 걔는 명태균 특검으로 오세훈이와 홍준표를 날릴 수만 있다 그러면 김문수와 한동훈이가 1대1로 만약에 붙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누구보다도 한동훈이는 친한 게는 반란표를 일으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의 가장 딜레마가 뭐냐? 구구를 결집해갖고 김문수로 대선을 치를 것이냐? 그러면 중도 확장은 제로. 아니면 윤석열 탄핵 이후에 중도 확장을 위해서 윤석열과 선긋기로 하고 오세훈으로 갈아탈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아는 김건희는요. 오세훈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김건희는 오세훈을 굉장히 얍삽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왜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세훈과 나경원이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 당시에는 김건희가 나경원을 되게 싫어합니다. 오세훈이보다 김건희가 나경원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명태균을 이용해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세훈이는 권력 야욕이 심심치 않게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을 꿈꿨던 김건희 입장에서는 오세훈이가 이뻐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오세훈이나 한동훈이가 정권 잡을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문수가 잡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탄핵 인용시 2달 여러분들 금방 가요. 2달 딱 되는 순간 이제 정쟁은 멈춰버려요. 겉으로는 정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전부 안의 권력 싸움입니다. 왜 제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냐면, 아이 도라이 새끼. 왜 여러분들 유리하냐면, 민주당은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하세요? 민주당은 사실상 대선 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좀 민주당 경선이 뜨겁고 치열했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쪽 같이 당의 지지자들을 누가 잡냐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미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미 민주당의 200만 이상의 권리당원들은 대선 후보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그렇죠? 이미 민주당의 당원들과 투표권을 갖고 있는 200만 이상의 권리당원들은 민주당의 후보를 이미 정해놨어요. 진작.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선을.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아슬아슬하게 당내 지지율을 상대방 후보와 뭐 60대 40으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당 사정에, 그리고 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세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하다가는 뭐 누구한테 질 수도 있다, 대선 후보 경쟁에서, 그러면 오히려 당 안에의 내부 단속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그거에 걱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중도 확장, 외연 확장에 편한 대선 행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쪽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윤석열과 선긋고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하고 싶은데 당내 극우 세력들이 사실상 엄청난 TK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외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제 국힘당의 대선 후보 구도 좀 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지금 국힘당의 탄핵 반대 세력들, 극우들은 김문수가 가장 장악을 하고 있고, 외연 확장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균형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자꾸 개헌을 던지는 거예요. 자꾸 개헌을 던져갖고 김문수에게 쏠려 있는 극우들의 어떤 그 분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도 지금 당황한 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헌재를 때리는 발언은 홍준표가 좀 해줄 수는 있지만, 지금 대놓고 지금 홍준표는 나름 짱구를 굴려갖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연 확장도 필요한데, 자기는 대통령 나갈 생각도 없었고, 극우들이 갑자기 자기를 지지하는 게 더 황당한 게 누구야? 김문수야. 왜 나를 지지하지? 김문수는 자기가 나갈 마음도 없고 왜 나를 지지하는지도 모르는데 김문수가 가장 지금 저 도라이 새끼 진짜 지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국힘당의 구도가, 한동훈이가,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이가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나 틈새가 없고 시간상 여유가 없으니까 조중동이 뭐 한동훈이를 띄워주려고 애쓰고 여기저기 얘기해도 이미 한동훈이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이미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황현필 우리 역사학자님,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얘기를 해드리려는데, 저랑은 제가 서초동 때
화연필 선생님을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화연필 선생님의 강연도 제가 좀 보는데 화연필 선생님은 진보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역사학자예요. 저는 바른말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진보 역사학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가두는 거예요. 화연필 선생님은 진보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역사학자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그쵸? 근데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진보라고 포장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화연필 선생님이랑은 서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로 휴대폰에 이름을 서로 저장하는 사이고 오늘 아까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미 채널A나 종편에서는 자기를 지금 비판하기 시작했다. 6.25 문제나 그런 걸 갖고. 근데 6.25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언젠가 6.25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꼭 한번 짚어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날 저랑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통화는 가끔 하고 서로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주 한잔하고 하자라고 하면서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날 제가 광주에 내려가면서 화연필 선생님에게 전화를 좀 드렸어요. 어디세요? 저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광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성격도 호탕하시고 나랑 보니까 73년생 동갑이었던데 보니까 그랬더니 우리 친구네요. 딱 그러면서 나중에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좋은 강연도 하고 방송도 좀 나오시려고 할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이제 또 황연필 선생님을 이 극우 아니라 매국 좀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공격을 좀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들도 가갖고 어제 강연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하면서 SNS에서 황연필 선생님의 어떤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여러분들 응원의 글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진보 언론들이라고 얘기하는 MBC나 이런 공중파들 황연필 선생님의 강연을 너무 안 다뤄주더라고요. 너무 안 다뤄주더라고요. 벌써 채널A나 TV조선 이럴 때는 화연필 선생님의 어떤 그 어제 발언을 가지고 6.25는 어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런 걸 갖고 또 정말 그 디테일한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낮에 그래갖고 그러지 내일 여러분들 황연필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현정의 뉴스쇼 아침에 나온대요. 내일 아침에 황연필 선생님이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하기로 했대요. 아마 출연하실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뉴스공장도 한번 나가셔요 라고 얘기했어요. 출연은 그렇고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많이 연락 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김현정의 뉴스쇼 내일 아침에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 가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저는 MBC나 이런 데서 화연필 선생님의 어떤 강연이나 그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공중파에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 화연필 선생님들 모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우리 시다타파 회원들 앞에서 강연도 좀 하는 거 우리가 생중계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따가 SNS 이런 데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어제 저랑 현장에서 사전에 여기까지 와갖고 사람들이 기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전에 어떤 그 광주 어떤 그 지역 신문이었나 거기 인터뷰를 황 선생님이 하시고 그다음 내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언 여러분들 지금 쇼츠에 올라가 있거든요.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랐는데 황연필 선생님이랑 나랑 동갑이 됐는데 앞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바로 처벌하라.
대한민국의 우리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곳인데 어떻게 계엄, 옹호 세력, 내란 수괴 그리고 학살 동조 세력들이 이 신성한 공간에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는 것에 저희가 분노를 느낍니다. 기본적으로 광주는 민주화의 대표 도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고 오셔서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이곳 금남로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학살자를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은 이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다. 홀로코스트 그 학살이 있었던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할 수 없듯이 어떻게 인류를 저버리는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달려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부르죠. 광주는 윤석열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광주에 오면 늘 아직도 5.18의 영령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죽음으로 오늘날의 윤석열 계엄을 막아내는 지금도 광주는 저항하고 있다. 광주 시민들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반드시 파면하고 김건희까지 감옥 가는 게 내란의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타파 구독 좋아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제가 오늘 이용하시는구나. 모르겠어요. 저것들 내가 오늘 내려놓고 왔는데 휴게소에 연대하러 왔습니다. 버스들이 유행버스 멀리서 왔다고 하시는데 뭐더라? 사랑 친구에게 1호차 2호차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이 이따가 SNS 황현필 선생님 제가 뉴스공장도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김어준 총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이왕 이렇게 참전한 거 원래 이렇게 황현필 선생님이 좀 까칠한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러면 아무래도 뭐 선생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광주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광주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등판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광주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내일 아침에 하여튼 여러분들 이따가 황현필 선생님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우리 로렌님이 우리 시사타파 단톡방이나 이런데 좀 공지를 해주시면 거기 가고 여러분들이 황현필 선생님 응원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